자, 2016년 6월 22일 오후 11시 11분입니다. 오늘은 대원열전 한번 읽어보죠. 권 123 대원열전 제63입니다. 대원의 사적은 우리가 흔히 대왕국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대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를 지명으로 읽을 때는 원이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대원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왕국입니다. 대원의 사적은 장건으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대원이라는 것은 요쪽에 있던 나라를 의미하죠. 장건은 한중 사람으로 건원 영관의 난관이 되었다. 당시 천자가 흉노에서 조항해온 사람에게 물어오면 모두가 흉노는 월지의 왕을 격파하고 그의 머리뼈로 술 마시는 그릇을 만들었고, 월지는 쫓겨간 뒤로 항상 흉노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나 함께 흉노를 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월지는 여기 이쪽 근처에 살던 유목민인데, 여기 있네요. 월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월지거든요. 흉노에 처맞고 이제 이쪽으로 도망갔죠. 때마침 한나라는 흉노를 쳐 없애고자 하였기에 이 말을 듣고 월지와 연락하고자 하였다. 월지로 가려면 반드시 흉노의 땅을 거쳐가야 했으므로 능히 사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였다. 장건은 난관의 신분으로 응모하여 월지의 사신으로 가게 되어 당읍시의 흉노족 노예 간보와 함께 농서를 떠났다. 농서라는 건 이제 중국의 서쪽 끝입니다. 요 땅이 농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서쪽으로 왔다는 거죠. 원래 목적은 이제 월지하고 이제 연합해서 흉노를 조지기 위해서였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대원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지. 장건이 흉노를 지내는데 흉노는 그를 잡아 선우에게 보냈다. 선우는 그를 붙잡아 두고 말하기를, 월지는 우리의 북쪽에 있는데 한나라가 어찌 사신을 보낼 수 있느냐? 내가 월나라로 사신을 보내고자 한다면 한나라는 허락하겠느냐?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장건은 10여 년 동안 영유되었고 결혼까지 하여 자식까지 낳았으나 장건은 한나라 사신으로서의 부절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흉노에 사는 동안 차차 그에 대한 감시도 소홀해졌으므로 장건은 기회를 틈타 무리들과 함께 달아나 월지를 향했고, 서쪽으로 달린 지 수십일 만에 대원이 이르렀다. 대원에서는 한나라의 물자가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서로 왕래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던 터라 장건을 보자 기뻐하며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라고 물으니 장건은 한나라를 위해서 월지의 사신으로 하던 중에 흉노 땅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청컨대 왕께서는 사람을 파견해 길을 인도하도록 하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진실로 제가 월지에 도착한 다음 다시 한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나라는 왕께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재물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게 삼국지 9의 세계 정복회 인딩 보면 처음에 쳐들어가는 게 이제 월지인가? 두 번째 쳐들어가는 건가? 아무튼 그게 이제 월지가 아니고 대원국이죠. 거기 가면 이제 준말을 뺏어왔다 막 그런 엔딩이 있지. 대원왕은 이 말을 믿고 장건에게 안내인과 통역원을 딸려 보내주었으므로 그는 드디어 강거에 도착하였다. 강거에서는 그들을 대월지로 보냈다. 강거라는 곳은 어딘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 아닐까요? 자, 아무튼 대월지는 왕이 일찍이 흉노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그의 태자를 세워 왕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대하를 정복하여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대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하가 뭐였더라? 박트리아였나? 아니네요. 그냥 고대 서역의 나라 이름이라네. 대하를 정복했다. 대하라는 게 여기서는 지도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땅은 비옥하고 침략자들도 거의 없어 안락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으며 한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흉노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장건은 월지에서 대하로 왔으나 끝내 월지의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 1년 남짓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던 중 남산을 따라 강족의 땅을 거쳐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또다시 흉노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남산을 지나 이쪽을 티베트를 지나서 이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또 흉노한테 붙잡혔다는 말이죠. 흉노가 당시에 이쪽을 전부 다 이제 영향권 안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1년 남짓 엉겨되어 있을 때 선우가 죽자 좌농려왕이 태자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므로 자기 나라 안이 혼란스러워지자 장건은 흉노의 아내와 당읍보를 데리고 도망쳐 한나라로 돌아왔다. 한나라에서는 장건에게 태중대부를 배수하고 당읍보는 봉사군을 삼았다. 봉사군이라는 건 뭐 여루의 이름이겠지. 장건은 사람됨이 의지가 굳세고 마음이 너그럽고 남에게 성실하였으므로 많이들도 모두 그들을 좋아했다. 장건을 좋아했다. 당읍보는 본래 흉노인이었기 때문에 활을 잘 쏘았는데 공궁에 처해있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 끼니를 제공하였다. 처음에 장건이 길을 떠날 때에는 그 일행이 100여 명이었는데 13년 후에는 오로지 2사람만이 돌아왔다. 장건이 직접 가본 곳은 대원, 대월지, 대하, 강거이지만 그 밖에도 인접한 5, 6개의 대국에 대해서도 전해 듣고 천자에게 자세하게 보고하였다. 여기 서역에 있던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인데요. 전부 다 유목국가들입니다. 여기 이제 오아시스들이 있거든요. 지금의 아마 위구르 자치구일 거예요. 신강 지역이죠. 우리가 말하는 오아시스들이 많은데 그 오아시스들을 중심으로 이제 유목 국가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요 길로 이제 교역로가 만들어져 있죠. 서역하고 통하는. 대원은 요부터는 이제 장건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대원은 흉노의 서남쪽, 한나라의 정서쪽에 있는데 한나라에서 약 만리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풍습은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밭을 갈아 벼와 보리를 심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고 좋은 말이 많은데 말은 피와 같은 땀을 흘리고 이게 한혈마라는 거죠. 피와 같은 땀을 흘린다 그래서 한혈마라 그럽니다. 그 말의 조상은 천마의 새끼라고 합니다. 성곽과 집이 있으며 관할한 읍은 크고 작은 70여 개의 성으로 인구는 몇십만 정도 됩니다. 대원의 무기는 활과 창이며 사람들은 말을 타고는 활을 쏩니다. 그 북쪽은 강거, 서쪽은 대월지, 서남쪽은 대하, 동북쪽은 오손, 동쪽은 우미, 우전입니다. 지도에 나와있는 게 이게 우전이지 싶은데 보기 아마 우전일 것 같은데 대화는 이제 여기보다 좀 더 서쪽에 있나 보네요. 우전의 서쪽은 물이 모두 서쪽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가고, 여기서 서해라는 거는 지금의 청해성의 청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거연해라고 하기도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네요. 동쪽은 물이 동쪽으로 흘러 염택으로 들어갑니다. 염택의 물은 지하로 흘러들고 그 남쪽은 바로 황하가 발원하는 곳입니다. 황하가 발원한다 그러면은 요게 황하거든요. 대략 아마 요 근처 아닐까? 옥석이 많고 황하는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누란과 고 사이는 성곽이 있고 염택에 인접해 있습니다. 염택은 장안에서 약 5,000리쯤 떨어져 있습니다. 흉노의 우측은 염택 동쪽에 위치하는데, 흉노의 우측이라고 얘기한 거는 흉노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엔 오른쪽 이쪽이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실제로는 이제 흉노의 오른쪽이라 그러면 이제 요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그러니까 중국 왕조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형국이고, 그 다음 유목민 왕족은 이제 왕조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좌하고 우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도 보면은 한양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은 여기가 이제 경상우도의 경상좌도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가 경상좌도고 여기가 경상우도였던 거지. 왜냐하면 한양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은 이쪽이 왼쪽이었고 이쪽이 오른쪽이었거든. 이게 반대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읽어보죠. 흉노의 우측은 염택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농서의 장성에 이르러 남쪽으로 강과 접하여 한나라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가 염택인가 이거? 그런가 본데? 오손은 대원의 동북쪽 2000리쯤 되는 곳에 있으며 정착하지 않고 유목 생활하는데 흉노와 풍습이 같습니다. 오손도 여기 있던 이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과도 보면 나와있죠. 왜? 활을 쏘는 군사가 8, 9만 명이며 대원과 인접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작아서 남쪽은 월지에 복속되어 있고
동쪽은 흉노에 목속되어 있습니다. 엄체는 강거 서북쪽 2000리쯤 되는 곳에 있으며 정착하지 않고 사는데 강거와 풍속이 매우 비슷합니다. 활을 쏘는 군사는 10여만 명입니다. 큰 곳에 잇대어 있는데 끝이 없으니 아마도 바로 북해라 불리는 것인가 봅니다. 대월지는 대원 서쪽 2000, 3000리쯤 되는 곳에 있으며 규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수라는 거는 뭐 무슨 강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그게 신빙성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남쪽은 대하, 서쪽은 안식이 이제 파르티아죠. 로마하고 치고받았던 파르티아 왕국입니다. 북쪽은 강거입니다. 정착하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며 옮겨 다녔는데 흉노와 풍속이 같습니다. 활을 쏘는 군사가 10에서 20만가량 됩니다. 이전에는 강성하고 흉노를 업신여겼는데 목돌이 즉위한 이후에 월지를 박살내고 노상선우 때 와서는 월지왕을 죽이고 그 머리뼈로 술을 마시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월지는 도난과 기련 사이에 있었는데 흉노에게 패하자 멀리 떠나 대원을 지나서 서쪽으로 대하를 공격하여 그들을 신하로 삼고 마침내는 규수 북쪽에다 도읍을 세우고 왕정으로 삼았습니다. 왕정이라는 건 이제 궁궐을 의미합니다. 떠나지 않고 남은 일부 사람들은 남산과 강족이 거주하던 곳을 지키고 살면서 소월지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월지가 살던 곳이었는데 이쪽이 아니면 이쪽일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흉노한테 목돌한테 처맞고 이제 저 멀리까지 저 서쪽까지 도망가버리다는 거죠. 도망가버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얘들이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서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잘 살았다는 거지. 안식은 파르티아죠. 대월지의 서쪽 몇 천리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르티아도 유목민 출신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있을까 모르겠네.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파르티아라는 게 파르티아, 잠깐만요 여러분. 어느 지도로 보면 좋을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지도로 볼까?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 잠깐만요 여러분. 파르티아가 잠시만요. 요게 파르티아인데 원래 여기 검은 지역은 뭐냐면 셀레우쿠스 왕조였고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일부였고, 여기가 이제 아르메니아고, 이게 서쪽이 이제 로마의 속주고요. 원래 여기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고, 여기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이렇게 넓게 있었고, 이 위쪽에 이제 뭐였더라, 요즘 기억도 안 나네. 안티고노스 왕조였나? 모르겠다. 뭐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여기가 파르티아였고, 얘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파르티아 왕국이 여기 있기, 지금 엠파이어 적혀있는데 얘들은 제국을 칭한 적은 없고요. 일종의 제국 형태긴 했는데, 얘들이 있기 전에 여기는 셀류코스 왕조가 있었고, 셀류코스 왕조가 있기 전에는 이제 알렉산드로스 왕국이 제국이 여기 있었고요. 알렉산드로스가 있기 전에는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이란 놈들이 있었는데,
그 이란 놈들이 망하고 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망하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망하고 셀레우코스가 망하고 나서는 그 여기 북쪽에 아마 이 북쪽에 살았을 거예요. 이 북쪽에서 이제 파르티아인들이 살다가 서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요 땅을 점거해가지고 여기다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게 파르티아고요.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중국인 거고 우리가 아는 중국인 거고 아마 그 우리가 서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이 근처 땅이 아닐까 싶어요. 이 근처 땅들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여기서 뭐가 뭐를 의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안식국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해봤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안식은 대월지의 서쪽 몇 천리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속은 안식이 파르티아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밭갈이하며 벼와 보리를 심고 살며 포도주도 있습니다. 성읍은 대원과 같습니다. 관하르는 크고 작은 읍이 몇백 개이며 땅이 사방 몇 천리나 되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규수에 이미 있으며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수레와 배를 이용하여 이웃나라나 때로는 몇 천리 되는 거지 합니다. 은으로 돈을 만드는데 돈의 모양은 그 나라 왕의 얼굴과 같고 왕이 죽으면 그 돈은 다시 바꾸어 새 임금의 얼굴로 본을 뜹니다. 가죽에다 횡서라는 우리가 아는 그 가로로 글을 쓰는 걸 얘기해요. 문자를 기록합니다. 그 서쪽에는 조지가 있으며 북쪽에는 엄체, 여현이 있습니다. 조지라는 거는 뭐 이라크 안에 있는 이라크 쪽에 있는 나라였다네. 이 근처에 어디였나 보네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지는 안식의 서쪽 몇 천리 되는 곳에 있으며 서해에 임해 있습니다. 날씨는 덥고 습기가 많으며 밭갈이하며 벼를 삶습니다. 여기 어딘가 보죠? 큰 새가 있는데 아래 크기가 항아리만 합니다. 인구는 대단히 많으며 대개는 소군장이 있는데 안식은 이 나라를 정복하여 통치하며 속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라 사람들은 마술에 뛰어납니다. 안식의 장로들은 조지에는 약수와 서왕모가 있다고 전해 듣긴 하였으나 아직 한 번도 본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야, 서왕모가 무슨 이라크 사람이니? 대하는 대원 서남쪽 2000여리 규수 남쪽에 있습니다. 대하라는 건 어딜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중에? 그들의 풍습은 정착해 살고 있어서 성곽과 집이 있고 대원과 풍속은 같습니다. 대군장은 없고 대부분의 성읍은 소군장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는 약하고 싸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장사는 잘합니다. 대월지가 서쪽으로 옮겨간 뒤로 그들을 쳐서 깨트려 속국으로 삼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하의 인구는 많아서 100여만 명입니다. 그들의 수도는 남시성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이 있어서 여러가지 물건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에 연독국이 그 동남쪽에 연독국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연독국은 보니까 각주 보니까 고대 서역의 나라 이름인데 지금의 인도와 파키스탄 일대에 있었다. 뭐 이 근처에 어디 있었나 보지. 그리고 장건은 말하였다. 신이 대하에 있을 때 공의 대나무 지팡 위와 촉의 옷감을 보았습니다. 자, 다시 중국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이라는 거는 여기고요. 촉은 여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미 이제 여기 서쪽 지역 사람들하고 교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 단위의 무역은 아니지만.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하 사람들은 우리 장사꾼들이 연독에 와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연독은 대하의 동남쪽에서 약 몇 천리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풍속은 정착해 살며 대화와 아주 비슷하고 갑자기 목이 왜 이럴까? 땅은 지세가 안 좋아 습기가 많고 덥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코끼리를 타고 싸웁니다. 그 나라는 큰 강에 이미 있습니다. 신이 짐작해보건대 대하는 한 나라에서 12,000리 떨어져 있고 한 나라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독국은 또 대하의 동남쪽 몇 천리에 위치해 있으며 촉의 물건들이 있으니 이는 그 촉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대하로 사신을 보낸다면 강족의 영토를 지나가야 하는데
시세가 험하니 강족이 싫어할 것이고, 그렇다고 조금 북쪽으로 해서가면 흉노에게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계서 가게 되면 가는 길도 가깝고 또한 도둑도 없을 것입니다. 초계서 가게 되면 히말라야를 넘어야겠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으니까 남쪽으로 가는 길도 있을 거고 뭐 어디로 가는 길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몰랐을 거니까 우리는 지금 위성으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천자는 이미 대원과 대하, 안식 등이 모두 대국으로서 진귀한 물건들이 많고 백성들은 정착해서 살고 있고 중국과는 산업도 매우 비싸나 군사는 약하고 한나라의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북쪽에는 대월지와 강거 등이 있는데 군사는 강하지만 물건을 보내주고 이로움을 베풀면 조화에 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만약 독일로서 그들을 예속시킨다면 만리에 걸쳐 국토를 넓힐 수 있고 여러 차례 통역들을 바꿔야 할 정도가 될 것이며 여러 특수한 풍속을 대할 수 있게 되니 천자의 위엄과 은덕이 세상에 두루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천자는 흡족해하며 장건의 말이 옳다고 여겨 장건으로 하여금 촉과 건위에서 밀사를 파견하여 새 네 길로 나누어 동시에 출발하게 했는데 하나는 방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염에서 출발하였으며 하나는 사에서 출발하고 또 하나는 공과 북에서 출발하였다. 모두 제각기 천에서 2000리를 갔다. 그런데 북쪽은 저와 작에서 막히고 남쪽은 수와 곤명에서 막혔다. 그러니까 이 근처 땅들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 무지하게 욕심을 내가지고 사신을 보냈는데 남쪽으로는 여기서 막히고요, 북쪽에서는 여기서 막혔다. 더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들이 티베트를 넘겠어요? 곤명에 있는 무리들은 분장이 없고 도둑질을 잘하였으므로, 곤명이라는 것은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을 잘하였으므로 한나라 자신들을 보기만 하면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면서 끝내 대화와 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서쪽으로 천리쯤 되는 곳에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름은 전월이라고 하며 초계 장사꾼들이 몰래 물건을 팔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곳을 가보기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나라는 대하로 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전국과 통하게 되었다. 전월이라는 거는 각주를 보니까 전국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남월 열전할 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아무튼 이 근처 어디에 있었나봐요. 그 전월이라는 국가가. 처음에 한나라는 서남쪽 이민족들과 통하려 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길도 통해 있지 않았으므로 그만두었다. 그런데 장건이 대하에 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다시 서남쪽 이민족들과 왕래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장건은 교위로서 대장군을 따라 흉노를 공격하였는데 장건이 사막 가운데 수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초라는 거는 뭐 물풀이라는 의미인데 오아시스 그런 의미겠죠. 군대는 곤란한 격전도 되었으며 이에 장건을 방망 후에 봉하였다. 이해가 원삭 6년이다. 그 이듬해 장건은 위위가 되어 이장군과 함께 우부평으로 나아가 흉노를 쳤다. 흉노는 이장군을 포위하였고, 이장군이 이게 그 이장군 열전에 때 나온 그 사람인데 그 이광이네요. 이광. 포위하였고 한나라 군사는 사상자가 매우 많았으며 장건의 약속한 기일에 늦었으니 차명에 해당되었으나 돈으로 속죄하고 평민이 되었다. 이에 한나라는 표기를 파견하여, 표기라는 것은 곽거병을 의미하죠. 곽거병을 파견하여 흉노의 서쪽 변경에 있는 수백 명을 격파하고 기련산에 이르렀다. 고작 원삭 6년인데 이게 123년이거든요. 기원전. 지도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123년 같은데, 그러니까 서쪽으로 와서 이 지역을 한번 조지고 왔다. 곽거병이 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 호냐왕이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한나라에 항복하니 이리하여 금성 하서의 서쪽에서 남산을 따라 염택이르기까지 흉노인이 없었다. 다시 전환 지도를 볼까요? 요 지역이 원래 흉노의 땅이었는데 요새 흉노가 축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이제 남흉노가 아마 한나라에 항복했다라는 사건일 텐데 요 얘기는 앞에서 이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흉노는 때로는 정탐병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2년 후에 한나라는 출격해서 선우를 사막 북쪽으로 폐주시켰다. 요것도 곽거병의 공적이죠. 저기 북쪽에서 이제 선우를 박살냈지.
이후로 천자는 여러 차례 장건에게 대하 등에 대해서 물었다. 장건은 이미 후의 자리를 잃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평민이 됐으니까요. 생각보다 기네. 신이 흉노에 억류되어 있을 때 들은 바로는 오손의 왕 이름은 곤모인데 곤모의 아버지는 흉노의 서쪽 변경의 작은 나라의 왕이었답니다. 흉노는 그의 아버지를 공격하여 죽였고 곤모는 태어나자마자 들에 버려졌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와서 그 일을 알고 늑대가 와서 그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선우는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를 신이라고 여겨 거두어 길렀습니다. 장인이 된 다음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더니 여러 차례 공을 세우자 선우는 그의 아버지의 백성들을 다시 곤모에게 주고 장기간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곤모는 그의 백성들을 잘 거두어 보살피고 가까운 소읍들을 공격하였는데 활을 쏘는 군사가 수만 명이 되었으며 모두가 잘 싸웠습니다. 선우가 죽자 곤모는 그의 무리들을 이끌고 먼 곳으로 옮겨가 독립하여 흉노에게 조회하려 가지 않았습니다. 흉노는 기습병을 보내 습격하였으나 이길 수가 없자 신이라고 여기고 그를 멀리하여 그저 견제하기만 하고 별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우는 새로 한나라로부터 고통을 겪었고 또 원래 혼야왕의 땅이었던 곳은 텅텅 비어 사람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호랑캐들은 한나라의 재물을 탐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으니 만일 지금 이때 휴한 물건을 오손에게 보내주고 점점 더 동쪽으로 가까이 불러들여 그전 혼야왕의 땅에 살게 하고 한나라와 형제의 일을 맺게 하면 오손은 형편상 한나라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흉노의 오른팔을 끌는 셈이 됩니다. 오손과의 연합이 성립되면 그 서쪽의 대하 등을 모두 끌어들여 속국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자는 이 말을 맞다 여기고 장건을 중랑장에 봉하여 군사 300명을 거느리게 하고 말은 군사마다 2마리씩 주었으며 소아양은 수만 마리 이르고 수백만에 해당되는 금과 비단을 가져가게 하고 많은 지절 부사를 수행시켜서 만약 길이 편리하다면 그들을 다른 가까운 나라에도 보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손으로 보낸 거죠. 지절부사가 뭐야? 지절부사는 부절을 지니고 오손 부군의 각국을 방문하러 가는 부사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사신 혼자만이 부절을 지닐 수 있는데 여기는 좀 틈새를 줬던 모양이지. 장건은 마침내 오손에 도착하였는데 오손왕 곤모가 한나라 자신을 만나는데 선우의 예법대로 하자 장건은 매우 치욕스러웠다. 그러나 오랑캐들이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한나라 천자께서 하사하신 물품이오니 왕께서 절을 하지 않으면은 하사한 물건을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곤모는 일어나 본요 물건에 대해서는 절하였으나 그 나머지 예식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장건은 사신으로 오게 된 이유를 일러 말하기를 오손이 동쪽으로 옮겨와 혼야왕의 옛 땅에 살게 되면 한나라는 옹주를 보내 곤모의 부인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무렵 오손은 나라가 나뉘어 있고 왕은 연로하였으며 한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큰지 작은지도 몰랐으며 본래 흉노에 오랫도록 복속해 있었고 또 그들과의 거리는 가까웠으므로 대신들은 모두 흉노를 무서워하며 옮겨가 살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건은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곤모에게는 10여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중 대록이라 불리는 가운데 아들은 힘이 세고 병사들을 잘 다루었는데 만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었다. 대록의 형이 태자였는데 태자에게는 잠취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태자는 일찍 죽었다. 그는 죽기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 곤모에게 반드시 잠취를 태자로 삼아주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곤모는 불쌍히 여겨 이를 허락하고 마침내 잠취를 태자로 삼았다. 대록은 자신이 태자의 뒤를 잇지 못한 것에 분노하여 다른 형제들과 연합하여 그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잠취와 곤모를 공격할 것을 도모하였다. 곤모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대록이 잠취를 주기가 두려워하였으므로 잠취에게 만여 명의 기병을 주어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하였고 곤모 자신도 만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스스로 대비하였다. 나라 내 백성들은 셋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대체로 곤모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곤모도 이로 인해서 감히 자기 마음대로 장건과 약정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장건은 곧 부사들을 대원, 강거, 대월치, 대하, 안식, 연독, 우전, 우미 등 여러 인접한 나라의 사신으로 나누어 보냈다. 오손왕은 안내인과 통역원을 딸려 장건을 돌려보내주었다. 장건은 오손왕이 한나라로 보내는 사신 몇십 명과 말 몇십 피를 오손왕의 감사의 표시로서 함께 데리고 왔는데 오손은 이것을 기회로 한나라를 살피고 한나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알아보도록 명령하였다. 장건이 돌아오자 천자는 그를 대행에 봉하며 국영의 대열에 서게 하였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장건은 죽었다. 오손의 사신들은 이미 한나라 인구가 많고 물자가 풍부한 것을 보고
자기 나라에게 돌아와 보고하니 그들은 더욱 한나라를 존중하게 되었다. 그 후 1여 년이 지나자 장건이 처음에 대하 등의 나라에게 파견하였던 사신들이 대부분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니 이때부터 서북 쪽의 각국들이 비로소 한나라와 통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건이 개척한 길이므로 그 후에 사신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방망후라고 칭하여 외국에서 신의를 얻고자 했으며 외국 역시 이러한 까닭에 그들을 신임하였다. 방망후가 장건이었죠. 그러니까 장건의 칭호를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신의를 얻었다란 말입니다. 장건이 일을 잘 처리했으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서 박근혜다라고 얘기하면은 박근혜의 이름을 빌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방망후 장건이 죽은 후에 흉노는 한나라가 오손과 통교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노하여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다. 오손에 도착한 한나라 자신은 그 남쪽을 지나서 대원과 대월지에 이르러 서로 접촉하니 오손은 비로소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어 말을 바치고 한나라의 용주를 서로 맞이하여 형제지국이 되고자 했다. 천자가 여러 신하들의 계책을 묻자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먼저 패백을 바치게 한 다음에 옹주를 시집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 처음에 천자가 역경을 펴서 점을 쳐보았더니 이르기를 신마가 서쪽으로부터 오리라 라고 했다. 신마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말요, 말. 정말 신마. 그 뒤에 오손의 좋은 말을 얻고 천마라고 이름하였다. 그런데 이제 대원의 한혈마를 얻고 보니 더욱 건장하였으므로 오손의 말 이름을 바꾸어 서극이라고 하고 대원의 말을 천마라고 이름하였다. 한혈마라는 것은 피같은 땀을 흘리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영거 서쪽에 성을 쌓고, 영거라는 게 아마 이 근처일 겁니다. 영거 서쪽에 성을 쌓고 새로이 주천군을 설치하여, 여기가 주천이네요. 영거가 아마 이쪽인가 보네. 서북 쪽의 모든 나라들과 통하기 좋도록 하였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신들을 안식, 엄체, 여헌, 조지, 연독 등에 보냈다. 그리고 천자가 대원의 말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신들을 연달아 계속 보냈다. 외국으로 가는 사신들은 많을 때면 몇백 명, 적은 경우는 백여 명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거의 방망후 때와 비슷하였다. 그 후 점차 습관이 되자 차츰 적어지게 되었다. 한나라가 대체로 1년 동안에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많으면 10여 차례, 적으면 5에서 6차례로서 먼 곳을 간 사람은 8에서 9년, 가까운 곳을 간 사람도 몇 해가 지나야 돌아왔다. 이때 한나라는 이미 월나라를 멸망시켰으므로 촉과 서남이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한나라에게 관리를 파견해 관할해줄 것을 청하고 조회에 들어오고 있었다. 요거는 이제 월나라라는 거는 여기서 요 동월을 의미하는 건데, 남월하고 동월을 의미하는 건데 아마 동월이겠죠. 요거는 이제 동월 열전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리하여 한나라는 익주, 월수, 장가, 침려, 민산 등의 군을 설치하여, 요거는 여기 있는 군들을 의미합니다. 익주 중남부에 있는 군들입니다. 한나라의 경계와 연결시켜 대화와 왕래하기 편하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백시창과 여월인 등 한 해에 10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렇게 새로이 설치한 군을 지나서 대하로 향하였으나 모두가 다시 곤경에서 막히게 되어 그들에게 살해되고 돈과 물건을 전부 빼앗기게 되니 끝내 대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한나라는 삼보의 죄인들을 징발하여 파촉의 군사 몇만명과 합류시키고 곽창과 위광 두 장군을 파견하여 한나라의 사제를 가로막은 곤명의 무리들을 치게 하니 몇만 명의 머리를 베거나 사로잡아 철수하였다. 그 후에도 사신을 파견하긴 했으나 곤명은 다시 습격하고 나여 끝내 통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쪽의 주천을 거쳐 대하에 왕래한 사신은 너무 많아서 외국에서는 차츰 한나라의 폐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 물건을 귀히 여기지도 않게 되었다. 방망후가 외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종교하게 되었기에 그를 따르던 관리와 병사들은 서로 다투어 글을 올려 외국에 진기하고 괴이한 것들과 이로움과 병폐 등을 말하고 사신이 되기를 원하였다. 천자는 그 나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즐겨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 정절을 주고, 정절이라는 것은 부절입니다. 부절. 부절 같은 거. 또 관리와 백성 중에 모집하여 그들의 출신 등도 묻지 않고 수행원을 준비해주고 그들을 파견하여 그 길을 넓혔다. 갔다가 돌아온 사자 중에는 재물을 빼돌리는 이도 있었고, 사신으로서 천자의 본뜻을 어기는 자들도 나타나게 되자 천자는 이들이 이러한 일에 습관이 되어 있다고 여기고 조사하여 무거운 죄로 다스리고 그들이 발분해서 공을 세우면 죄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니 그들은 다시 사신이 되기를 요구하였다. 사신을 보내야 할 이유는
일은 끝이 없었고 그들 역시 경솔하게 버블어겼다. 그리고 이졸들은 또한 늘상 적극적으로 외국의 모든 것을 찬양하였는데 크게 과장한 사람에게는 부저를 주어 정사로, 과장 정도가 적은 사람에게는 부서로 삼으니 이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자들이 모두 다투어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 정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식 사신, 부사라고 하는 거는 그를 보조하는 사신. 요즘도 이런 사람들 많죠. 요즘도 이제 뭔가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함부로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죠.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한 집 출신이어서 천자가 서역 각국으로 보내는 예물을 가로채어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싼값으로 그곳의 물건을 사들여 이익을 챙겼다. 외국 사람들도 한나라 사신들의 말이 지각기 서로 다른 것에 실증이 났고 한나라 군사는 멀리 있어 쳐들어올 수 없다는 계산으로 음식물 제공을 중단하여 한나라의 사신들을 괴롭혔다. 한나라의 사신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원한이 쌓이게 되어 서로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누란과 고사는 작은 나라였지만 교통의 요지에 있었으므로 한나라의 사신, 왕회 등을 더욱 심하게 위협하였다. 또 흉노의 기병들이 자주 서쪽 나라로 가는 한나라의 사신들을 가로막고 공격하였다. 사신들은 대체로 외국에서 받은 재난에 대해서 외국은 모두 성읍이 있긴 하지만 군대가 약하여 격파하기 쉽다라고 서로 다투어 말하였다. 그래서 천자는 이러한 이유로 종표 후 판호를 파견하여 속국의 기습병과 각 군의 군사 몇만 명을 거느리고 흉하수까지 가서 흉노를 치려고 했지만 흉노는 모두 달아나 버렸다. 그 이듬해 고사를 공격하였는데 판호는 경기 700여 명과 함께, 경기라는 건 경기명요, 700여 명과 함께 먼저 이르러 누란왕을 포로로 하고 드디어 고사를 깨뜨렸다. 이 일로 인해서 군대의 위력을 떨쳐보이고 오손과 대원 등을 곤란하게 하였다가 돌아오자 천자는 그를 착야후에 봉하였다. 왕회는 여러 차례 사신으로 나가 누란에게 고통을 겪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천자에게 보고하니 천자는 군사를 징발하여 왕회로 하여금 판호를 도와 누란을 획파하게 하고 그를 호후에 봉하였다. 이리하여 주천군에서 옥문관에 이르기까지 요새가 열을 잇게 되었다. 옥문관은 지금의 만리장성의 서쪽 끝입니다. 감숙성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 있던 곳이죠. 오소는 천필의 말을 바치고 한나라 딸을 맞이하려 하니 한나라는 황족의 딸인 강도 옹주를 보내 오손왕에게 시집 보냈고 오손왕 공모는 그녀를 우부인으로 삼았다. 흉노 또한 딸을 곤모에게 시집 보내니 곤모는 그를 좌부인으로 삼았다. 곤모는 나는 늙었다라고 말하고 그의 손자인 잠취에게 옹주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오손에게는 말이 많았는데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4~5천 필의 말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처음으로 한나라의 사신이 안식에 도착했을 때 안식왕은 2만 명의 기병을 동원시켜 동쪽 변경까지 나와 맞게 하였다. 동쪽 변경은 왕도에서 몇 천이나 떨어져 있었다. 파르티아네요. 네. 뭐 이 근처에서 맞았다 그런 말이겠지. 사신이 왕도까지 가는 데는 몇십 개의 성읍을 지나게 되어 있었는데 백성들은 계속 이어져 대단히 많았다. 한나라 사신이 돌아오니 그들도 사자를 보내 한나라의 사자를 따라와서 한나라의 광대함을 관찰하고 큰 새의 알과 여헌의 마술사를 한나라에 빠졌다. 그리고 대원 서쪽의 작은 나라인 환잠, 대익과 대원의 동쪽 나라인 고사, 우미, 소해 등의 사신들이 한나라 사신들을 따라와서 예물을 올리고 천자를 배하라 했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한나라 사신들은 황하의 원류를 찾아내는데 황하는 본래 우전에서 시작되었고 그 산에는 옥석이 많았으며 사신들이 그것을 키워오니 천자는 옛날의 도서를 참조하여 황하가 시작된 이 산을 곤륜이라고 이름하였다. 황하가 시작되는 산은 아마 이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 보니까 그렇네요. 사실 장강도 이제 티벳에서 시작됩니다. 굉장히 멀리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천자는 자주 바닷가를 순행하였는데 언제나 외국 손님들을 모두 데리고 다녔으며 인구가 많은 큰 도시에 들러서는 재물과 비단 등을 풀어 상하로 내리고 풍성한 술과 안주를 갖추어 그들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한나라의 부유함을 과시하였다. 또한 수시로 씨름대회를 열고 신기한 놀이와 갖가지 괴이한 물건들을 전시하여 많은 관중들을 끌어모았으며
많은 상품들을 하사하고 주지웅님의 큰 잔치를 베풀었으며 외국 손님들도 하여금 각 창구와 부장에 쌓여 있는 것들을 두루보게 하여 한나라의 광대함을 드러내어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부장이라는 것은 뭐 창고를 의미하고 궁정의 창고랍니다. 주지웅님 할 때 주지웅님은 주지라는 거는 이제 술이고요. 웅님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고기를 생각하는데 보통 이거는 고기가 아니라 여자를 의미합니다. 여자들이 옷을 벗고 이제 그 공원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걸 웅님이라 그랬어요. 고대식 표현이죠. 요즘 룸 같은 거지. 마술사의 기교가 더욱 교명해지고 시름이나 기에도 해마다 변화를 더하여 갈수록 매우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매우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서북 쪽의 외국 사신들은 빈번히 왕래하였다. 그러나 대원 서쪽의 여러 나라들은 스스로 한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 여전히 교만하고 안일하게 굴었으므로 한나라도 여전히 그들을 예로서 복종하게 하며 속박하여 한나라를 섬기도록 할 수는 없었다. 오선의 서쪽에서 안식이 이르기까지는 흉노에 가까웠으므로 흉노가 월지를 괴롭히고 나서부터는 흉노의 사신이 선호의 편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나라마다 먹을 것을 차례로 보내주며 감히 억류해놓고 고통을 주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한나라의 사신이 가면 재물을 주지 않고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고 가축도 사지 않으면 탈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한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고 게다가 재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구죠, 호구. 따라서 한나라의 사신은 반드시 사야지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또한 그들이 한나라의 사신보다 흉노를 더 두려워한 탓이기도 하다. 대원 주위의 나라에서는 포도로 술을 빚었는데 부잣집에서는 만여 석에 이르는 술을 저장해 두었고 오래된 것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상하지 않았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얘들이 물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걸 술을 만들어 먹어야지 사람의 몸에 그렇게 안 해롭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유럽 애들이 포도로 술 많이 만들어 먹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고 아마 이쪽 지역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좀 다르겠지만 뭐가 흠이에요? 룸이라고? 룸 그런 거 맞아요. 주지웅님 할 때 이제 조그만 공원에다가 술을 깔아놓고 술로 이제 냇물을 흐르게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부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벌거벗은 여자들을 곳곳에 배치해놓고 거기서 왕하고 백관들이 함께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지웅림입니다. 무슨 예를 들면 술하고 고기를 깔아놓고 지금 무슨 삼겹살 집에서처럼 그렇게 고기를 같이 먹다가 그런 걸 주지웅림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지웅림은 술과 여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대학 가쁜 그럼 다 주지웅림이게 그게 술하고 고기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자, 그곳의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말은 목숙을 좋아했다. 한나라의 사자가 그 씨앗을 가져오니 천재는 목숙과 포도를 비옥한 땅에 심기 시작하였다. 천마가 많아지고 외국의 사신들이 많이 오게 될 무렵에는 이궁과 별관 옆에는 보이는 곳마다 온통 포도와 목숙이 심어져 있었다. 목숙이란 게 뭐지? 콩과에 속하는 한해 살이 풀이라네. 그러니까 말이나 소의 사료나 비료를 쓰인다네요. 천마가 많아지고 외국의 사신들이 많이 오게 될 무렵에는 이궁과 별관 옆에는 보이는 곳마다 온통 포도와 목숙이 심어져 있었다. 대원의 서쪽에서 안식이 이르는 나라들은 비록 언어가 많이 달랐지만 풍습이 거의 비슷해서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눈이 움푹 들어가 있고 턱수염과 구렛나루 신한 사람이 많았으며 장사를 잘하였고 아주 작은 돈 때문에도 서로 다투었다. 풍속은 여자를 귀하게 여겼으므로 남편은 아내의 말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다. 이곳에서는 명주실과 온나무가 나지 않았고 철기를 주조하여 쓸 줄을 몰랐다. 한나라 사신을 따라간 이졸들이 그들에게 투항하여 병기를 주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한나라 황백금을 얻게 되면 곧 그릇을 만들고 돈으로 쓰진 않았다. 황백금은 황금과 백은 극락이요? 그렇죠. 극락일지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런 곳이지. 한나라에서 사저로 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들을 따라다닌 자들은 귀국한 후에 대부분 천자에게 과장된 말을 하였다. 좋은 말을 하였다. 말하기를 대원에는 이사성안에 좋은 말이 있는데
감추어두고 한나라 자신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천자는 원래 대원의 말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자 기뻐서 장사와 거령 등으로 하여금 천금과 금으로 만든 말을 가지고 가서 대원왕에게 이사성에 좋은 말을 얻어오게 하였다. 대원에는 한나라의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서로 상의하여 말하였다. 한나라는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 일행은 자주 염수에 빠져 죽은 일이 있고, 그 북쪽에는 흉노의 도둑들이 있어 습격하고, 그 남쪽으로 지나면 물과 풀이 없다. 게다가 늘 성읍이 없어서 식량이 떨어질 때가 많았다. 한나라 자신들은 몇백 명이 한패가 되어오지만 언제나 식량이 모자라 죽는 사람이 반을 넘었는데 어찌 많은 군사를 보낼 수 있게 되냐. 한나라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사성의 말은 대원의 보마이다. 왜 이렇게 길지? 이리하여 결국 한나라 자신에게 말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한나라 자신은 화가 나서 욕을 하며 금으로 만든 말을 망치로 부수고 그것을 짜놨다. 대원의 귀인들은 노하여 한나라 자신은 극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한나라 자신을 돌아오도록 해놓고는 그 동쪽 변경에 있는 욱성으로 하여금 가는 길목을 막고 공격하여 한나라 자신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도록 하였다. 욱성도 뭐 나라 이름인가 보네요. 이리하여 천자는 크게 노하였다. 일찍이 대원의 자신으로 갔다 온 일이 있는 요정한 등은 대원이 병력이 약하여 실로 3,000명이 못되는 한나라 군사를 끌고 가더라도 강로를 쏘면 그들은 모두 포로로 하여 대원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천자는 일찍이 차기야후에게 누단을 치게 하였을 때 왕회를 의미하죠. 차기야후가 700기를 거느리고 먼저 이르러 그 왕을 포로로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한, 요정한 등이 하는 말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고, 총희 이씨의 형제들을 후로 끌어올려주고자 하여 오라비인 이광리를 이사장군에 임명하고 속국 6천리와 각 군국에 있는 불량소년 몇만 명이라고? 몇만 명을 징발하여 가서 대원을 치게 하였다. 이사성에 이르러 좋은 말을 빼앗아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군이라 부른 것이다. 조시성을 군정으로 하고, 조시성입니다. 군정으로 하고 옛 호후 왕회로 하여금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도록 하였으며 2차를 교회로 삼아 군대의 큰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때는 태초 원년이었다. 이해의 관동에 메뚜기 떼가 크게 일어나고 서쪽으로 돈황까지 퍼지고 있었다. 이사장군의 군사는 서쪽으로 진격하여 염수를 지나게 되었는데 길목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겁이 지나서 각기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며 한나라 군사에게 식량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을 공격해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함락시키게 되면 식량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면 며칠 만에 떠나가야만 했다. 옥성에 도착할 무렵에 남은 군사는 몇천 명에 불과하였고 그들도 모두 굶주리고 있었다. 지쳐 있었다. 옥성을 공격하였으나 옥성이 크게 이겨 살상당한 군사가 대단히 많았다. 이사장군은 2차 및 조시성 등과 상의하여 옥성조차 점령할 수 없는데 하물며 왕도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는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갔다 오는데 2년이 걸렸다. 돈황에 돌아오니 군사수는 출발할 때의 1, 2알에 불과하니 사자를 보내 글을 올려 구하였다. 길은 멀고 식량은 거의 떨어졌으니 병졸들은 싸움을 걱정하지 않고 주림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적어 대원을 함락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바라옵건대 잠시 병력을 거두고 새로 증강하여 다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들은 천자는 크게 빡쳐서 사신을 보내 옥문관을 막고는 군사로서 감히 들어오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사장군은 두려워서 그대로 돈왕에 머물렀다. 그해 여름에 한나라는 차기야후의 군사 2만 명을 흉노에게 잃었다. 공경과 논자들은 모두 대원을 치는 군사를 파하고 전력을 다하여 흉노를 칠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천자는 이미 대원을 무찌르기로 하였는데 대원과 같은 작은 나라도 함락하지 못한다면 대하 등도 한나라를 가볍게 여길 것이며 대원의 좋은 말은 절대로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손과 윤두도 업신여기고 한나라의 자신을 괴롭히게 되어 외국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원을 치는 것이 특히 부당하다고 말하는 등광 등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죄수들 가운데 재관의 죄를 용서해주고 더 많은 불량소년이라고? 왜 자꾸 불량소년들을 보내죠? 변경의 기병들을 징발하여 1년 남짓 지나자 6만여 명의 군사로 도낭을 출발하게 하였다. 개인적으로 먹을 음식을 그치고 따라가는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대는 10만 마리의 소, 3만 마리의 말과 몇만 마리의 나귀와 노새, 낙타를 데리고 있었다. 식량은 풍부하였고 무기와 큰활도 많이 준비되었다. 이번엔 제대로 했나보네요. 원천하가 소동을 일으키며 명령을 전하고 서로 받들어 대원을 치게 되었는데
이때 대체로 합류한 교위가 50여 명에 이르렀다. 대원항이 있는 성 안에는 우물이 없고 물은 전부 성 밖에 흐르는 물을 길어다 쓰고 있었으므로 성 아래에 물이 흐르는 길을 옮겨 성 안에 물을 말리려고 했다. 그리고 병사 18만 명을 더 파견하여 주천과 장액 북쪽을 수비하게 하고 거연과 휴도 두현을 새로 설치하여 주천을 방위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하의 7가지 죄를 지닌 자를 징발하고 말린 식량을 싣고 가서 이사장군에게 공급해 주었다. 주천하고 그러니까 장액이나 어딥니까? 예, 주천과 장액이라는 건 이제 이 근처 땅들을 의미하고요. 거연하고 그 다음에 휴도라는 걸 설치했다 그러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또 설치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7가지 죄를 지은 자라는 거는 98번 각주인데 보자. 7과라는 게 뭐냐면은 죄를 지은 관리, 도망갔던 범죄자, 대릴사위는 왜 그거야? 그 다음에 상인의 호적 있는 장사꾼, 일찍이 그 다음에 시적, 그러니까 상인의 호적이 있었던 사람, 부모와 조부모가 시적이 있었던 사람 뭐 등등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7가지 죄악이라 그러네. 대릴사위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서럽게 그러지? 짐을 실은 수레와 사람들의 무리가 끊임없이 줄을 이어 도낭에 도착하였다. 또 우리가 희잉거리는 말에 정통한 사람 2명을 집구교위로 임명하여 대원을 깨뜨린 후 좋은 말을 거두도록 준비하였다. 이하여 이사장군은 후에 다시 출정하게 되었는데 병력은 많았고 가는 곳마다 작은 나라들 중 나와서 맞지 않는 나라가 없었으며 모두 식량을 내오며 한나라 군사에게 공급해 주었다. 그런데 윤두에 이르렀는데 윤두가 항복하지 않자 며칠을 공격하여 그들을 모조리 도살하였다. 여기서부터 서쪽으로는 대항하는 나라가 없어 순조롭게 대원의 수도에까지 이르렀는데 도착한 한나라 군사는 3만 명이었다. 반이 죽었네요. 대원의 군사는 한나라 군사를 맞아 싸웠으나 한나라 군사는 활을 쏘아 이들을 깨뜨리니 대원의 군사는 달아나 그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 성벽에 의지하여 방어했다. 이사장군의 군대는 진군하여 욱성을 치고 싶었지만 행군을 지체하게 되면 대원에게 더욱 속임수를 쓸 기회를 주게 될까 두려워 먼저 대원성을 공격해서 그 수원을 끊어 물에 흐르는 방향을 바꿔버리자 대원은 굳게 지키고자 해도 곧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나라는 그 성을 포위하여 공격한 지 40여일 만에 그 외성을 깨뜨리고 대원의 귀인 중에 용장인 전미를 사로잡았다. 대원의 군사는 매우 두려워하며 성 안으로 달아났다. 대원의 귀인들은 서로 상의하며 말하였다. 잠깐만요, 목이다. 목이 놓쳤다. 대원의 귀인들은 서로 상의하며 말하였다. 한나라가 대원을 치는 이유는 우리 왕인 무과가 좋은 말을 감추어두고 이사성의 말이요 한나라 자신을 죽였기 때문이다. 지금 왕 무과를 죽이고 좋은 말을 내놓으면 한나라 군사는 분명히 포위를 풀게 될 것이다. 설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 가서 힘껏 싸우다 죽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원의 귀인들은 이것이 옳다 여겨 그들의 왕인 무과를 죽이고 귀인 한 사람이 그 머리를 가져와서 이사장군에게 가서 약속하며 말하였다. 한나라는 우리를 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좋은 말을 있는 대로 모두 내어 마음대로 골라가도록 맡기고 또 한나라 군사에게 식량을 공급하겠습니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말을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고 그리고 강거의 구원병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하게 되면 우리 군사는 성 안에 있고 강거의 구원병은 성 밖에서 한나라 군사와 싸울 것입니다. 한나라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느 쪽을 따르겠습니까? 이때 강거의 후는 한나라 군사의 형편을 살피고 있었는데 한나라군이 여전히 강성하였으므로 감히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사장군은 조시성 2차전과 상의하여 말하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원성 안에는 최근에 진나라 사람을 찾아 우물을 파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성 안에는 식량이 아직 많다고 한다. 우리가 온 것은 괴수인 무과를 베어주기 위해서였다. 그 무과의 머리는 이미 와 있는데 그래도 군사를 풀지 않는다면 대원은 성을 굳게 지킬 것이고 강거가 우리 군사가 지친 것을 보고 있다가 대원을 구하려 오면 우리 군사가 무너질 것은 분명하다. 한나라 군리들은 모두 그러리라 생각하고 대원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대원은 이에 좋은 말을 꺼내어서는 한나라 군사에게 마음대로 고르게 하였으며 많은 식량도 가져와서 한나라 군사에게 제공해 주었다. 한나라 군사는 좋은 말 몇십 필과 중등 이하의 암수 3천여 필을 고른 다음 대원의 귀인 가운데
매체를 대원왕으로 세우고 함께 맹약을 한 후 군사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끝내 중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던 것이다. 처음에 이사장군은 도낭을 출발하여 서쪽으로 나아갈 때 군사수가 너무 많아 도중에 여러 나라들이 식량 공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 군사를 몇 개 부대로 나누어 남쪽 길과 북쪽 길로 나아가게 하였다. 교위 왕신생과 여러 이전에 홍려였던 호충국 등 1000여 명은 따로 떨어져 옥성에 이르렀다. 옥성은 성을 굳게 지키며 그들에게 식량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왕신생은 대군이라는 것은 그 이사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대군이랍니다. 큰 군대에서 200리 떨어져 있었으며 대군의 위세에 힘입어 이들을 가볍게 여겨 식량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지만 옥성은 끝내 주려 하지 않았다. 한편 옥성에서는 신생의 군사가 날마다 줄어드는 것을 알아내고 어느 일은 아침 3000명의 군사로 공격해와서 신생 등을 죽이니 신생의 군대는 무너지고 몇 사람이 탈출하여 이사장군에게 도망갔다. 이사장군은 수속도위인 상관거를 시켜 옥성으로 차서 깨뜨리도록 하였다. 옥성왕은 강거로 도망치고 거른 추격하여 강거에 이르렀다. 강거는 한나라가 이미 대원을 깨뜨렸다는 것을 듣고 옥성왕을 끌어내어 거에게 넘겨주니 거른 4명의 기사에게 옥성왕을 묻고 감시하며 대장군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네 사람은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대장군은 여기서 이광리를 의미합니다. 네 사람은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옥성왕은 한나라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산채로 내려고 가다가 갑자기 뜻밖의 일이라고 생긴다면 큰일이다 라고 하겨 죽이고자 했으나 감히 먼저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다. 상규의 기사인 조제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었지만 칼을 뽑아들고 나아가 옥성왕을 베어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왔다. 조제와 상관걸은 이사장군은 뒤쫓아갔다. 이사장군의 두 번째 원정 때 처음에는 천자는 사신을 오손에게 보내 대규모로 군사를 동원하고 힘을 합쳐 대원을 치자고 말하였다. 오손은 2000기를 보내 출정하게 했으나 망설이며 전진하려 하지 않았다. 이사장군이 동쪽으로 돌아올 때 도중에 여러 작은 나라들은 대원이 항복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 자제들을 한나라군에게 딸려보내 공무를 바치고 천자를 뵙고 그들을 볼모로하여 한나라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사장군이 대원을 정벌할 때 군정인 조시성은 힘껏 싸워 공로가 가장 많았고 또 상관걸은 용감하게 적진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차는 많은 계책을 세웠으나 옥문관에 돌아온 군사들은 10,000여 명이고 6분의 1이 죽었네요. 군마는 1000여 필 정도였다. 이사장군의 두 번째 원정에서는 군대는 식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전사한 사람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으나 장수와 관리들이 탐욕스러워 대다수가 사졸들을 아끼지 않고 군량을 빼돌렸으며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말리나 되는 먼 곳에 가서 대원을 정벌하였기 때문에 천자는 굳이 잘못을 조사하지 않고 이광리를 해서 후에 봉하였다. 또 스스로 옥성왕을 뵌 기사 조제를 신치 후에 봉하고 군정인 조시성을 광록대부로 삼고 상관거를 소부로 하고 이차를 상당태수로 삼았다. 군관리들 중 국영에 봉해진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고 제후들의 재상이나 군수 2000석의 신분으로 오른 사람은 100여 명이며 1000석 이하의 벼슬에 오른 사람은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자진해서 전생에 따라 나선 사람들은 기대한 이상의 벼슬을 얻게 되고 죄수로서 종군한 사람들은 그 노역을 면제해 주었다. 사졸들에게 하사된 물건은 40,000금에 상당하였다. 대원금을 치기 위해서 두 번 오고 가고 모두 4년이 걸려 전쟁은 끝이 났던 것이다. 한나라는 대원을 정복하고 매체를 대원왕으로 세우고 떠났다.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나자 대원의 귀인들은 매체가 한나라에 아첨을 잘해서 자기 나라를 망친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들이 그런 거잖아. 매체를 죽인 다음 무과의 동생인 선봉을 세워 대원왕으로 삼고 그의 아들을 한나라의 볼모로 보냈다. 한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내 후한 선물을 주어 위로하게 했다. 그리고 10여 명의 사신들을 대원 서쪽에서 여러 나라들에게도 보내 진귀한 물건들을 구해오게 하고 이를 계기로 대원을 정벌한 한나라의 위풍과 덕행을 보도록 하였다. 또 도낭에다 조천도위를 두었고 서쪽 염수까지 이르는 곳에는 정이 생겼다. 정이라는 건 역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윤두에게는 수백 명의 전졸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감독하기 위한 사신을 파견하여 밭을 보호하고 양식을 쌓아두었으며 이를 외국으로 가는 사신들에게 공급하였다. 태사홍은 말하였다. 우본기에서는 하수는 곤륜산에서 나온다. 하수라는 건 황하를 의미합니다. 곤륜산은 그 높이가 2500여림이며 해와 달이 서로 피해 숨으며 그 빛을 밝힌다. 그 위에는 예천과 요지가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장건이 대하의 사신을 간 후에야 하수의 원리를 밝혀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본기에서 말한 바에 곤륜산을 본 사람이 있겠는가? 야, 그러니까 사마천이 지금 하는 말은
우본기가 개구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진 평이네. 그러므로 구주의 산천에 관한 기록은 상서에 있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오봉기나 산해경에서 말한 괴상한 물건에 대해서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개구라니까. 여기까지가 대원열전입니다. 권 123 대원열전 제63이었고요 엄청 기네요. 한 5분 쉬다가 좀 더 읽어보죠. 오늘은 열전을 좀 더 읽어보는 게 맞겠다. 일단 조금 쉬다가 이따 다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시작할 때 다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